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대사의 마지막 파트, 1, 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좀 고대사랑 중세사 쪽에서 좀 난이도를 높였다가 최근에는 그런 쪽 부분, 전근대사 부분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이 근대, 특히 이 1, 2차 세계대전 파트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국주의 파트랑 1, 2차 세계대전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히 좀 더 여러분이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을 각각 따로따로 수업을 촬영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내용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사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부분의 출제 패턴을 정리한다면 출제 패턴, 우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둘을 서로 비교해서 자,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그러니까 구분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페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페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페탱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에 의해 프랑스가 항복을 했을 때 이제 그 나치 독일이 프랑스의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 괴뢰 정부를 비시 정부라 그러는데 이 비시 정부의 리더가 페탱이었어요. 그러니까 페탱은 1차 프랑스 입장에서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인 동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부역한 민족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에 페탱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1차, 2차 이렇게 하나를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탱은 1차 세계대전에 나올 수도 있고 2차 세계대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페탱이 이제 프랑스의 대표로서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항복을 하는 그 파리 강화의 베르사유 조약 서명식에 프랑스 대표로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각각 문제에 나옵니다. 얘네가 각각 나올 때는 각각의 이 전쟁 안에서 1차 세계대전의 배경, 과정, 결과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배경과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에 이제 그 독일의 킬 군항에서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 비렐름 2세가 퇴위를 하게 되는데 이 킬 군항 반란 사건은 1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독일마저 항복을 하고 전쟁 결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비슷한 걸로 2차 세계대전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미넨 협정이라든가 히틀러가 수대전을 요구한다든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2차 세계대전 과정 중이 아니라 배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한다. 정리한다면 1, 2차 세계대전 파트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 비교하고 구분해라. 뭐랑 무엇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로 나왔을 때 그 자료가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구분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나온다. 각각 나올 때는 그 전쟁 안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각각 나올 때는 그 안에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의 배경 과정 결과인지 2차 세계대전의 배경 과정 결과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네들 각각의 전체적인 연표 문제, 그러니까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 2차 세계대전의 출제 패턴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얘는 스탠다드해요. 이제 배경, 과정, 결과를 이제 묻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배경과 과정과 결과인데요. 배경에서는 그 피해 일요일 사건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보다 한참 이전이에요. 근데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을 교묘하게 이 러시아 혁명 사이에 넣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일요일 사건은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고 러시아 혁명은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 일요일 사건과 러시아 혁명을 좀 헷갈리게 한다거나 3월 혁명과 11월 혁명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묻는다든가 그리고 결과에서는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묻는다든가 이래서 러시아 혁명은 1차 세계대전과의 연결성을 묻는 문제 혹은 피해 일요일 사건과의 혼돈을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수능에 3번 연속으로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이 나왔어. 이만해보니까 이번에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가능성으로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러시아 혁명 쪽이 나올 때가 됐지만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1차 세계대전부터 배경, 과정, 결과로 나누어 공부할 거고 제가 주로 나오는 출제 포인트 다 짚어드리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차 세계대전의 배경입니다. 자, 이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이에요. 여러분, 제국주의가 뭐였죠? 배운 지 오래됐다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국주의가 뭐예요? 그쵸?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어요. 그죠? 산업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독점 금융자본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건이 막 공장에 생산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죠? 네, 원료를 공급해주고 상품을 판매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는 식민지가 필요해집니다. 그죠? 제국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물건을 생산하는 능력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료 공급, 상품 판매, 잉여 자본 투자를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식민지를 차지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가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사회진화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웃 민족을 침략해도 상관이 없다 침략적 민족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백인이 더 우월하기 때문이고 신께서 우리 백인에게 저 열등한 황인종과 흑인들을 계몽하라고 지시하셨다 하는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식민지를 확보하는 논리가 되는데 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이 격화된 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후발주자였던 우리 19세기사 공부할 때 이탈리아와 독일이 되게 늦게 통일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독일의 대외 정책이 변합니다. 자, 우리 19세기사 공부할 때 독일 통일의 주역이 누구였죠? 네, 바로 독일의 제상 프로이센을 이제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비스마르크였어요. 그죠? 철혈 정책 기억하실 거예요. 그 비스마르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비스마르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프로이센 통일 과정에서 비렐름 1세를 도와서 철혈 정책으로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했던 그 비스마르크만 떠올리다 보니 비스마르크를 군인으로 착각하는데 비스마르크는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외교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방침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유럽의 현상 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우리 독일이 딱 통일이 된 이 상태의 유럽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비스마르크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찌어찌 그 프랑스를 박살내서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프랑스를 박살내고 이제 프랑스는 제3공화정 넘어갔죠. 그리고 알자스로를 획득하긴 했지만 언제 역공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독일은 이제 막 통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숨고르기를 할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내정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좀 더
오래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독일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프랑스죠. 이웃나라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프랑스는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에게 큰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죠? 나폴레옹 3세가 몰락한 것도 있지만 이 비스마르크랑 비렐렘 1세가 이 프로이센 왕국을 독일 제국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어디서 했죠? 프랑스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 비렐렘 1세가 황제로 즉위했잖아. 알자스로른을 뺏기고. 그 원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의 가장 강력한 적인 프랑스를 고립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였어요. 자, 다시 한번.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재상일 때만 해도 독일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유럽의 유지, 현상 유지와 프랑스의 고립이었어요. 그를 위해서 따라오는 게 바로 친러 정책입니다. 자, 유럽을 현상 유지시키고 프랑스를 고립시켜서 독일을 안정화시킬 시간을 버는데 친러 정책,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건 또 왜 필요한 것이냐? 이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자, 여러분 이게 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옆에 같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 입장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프랑스를 고립하는데 러시아가 왜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지금 일단 독일은 통일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랑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프랑스랑 완전 적대적인 관계잖아. 그지?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독일이 러시아랑도 대립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예요? 독일은 지금 러시아와 프랑스라고 하는 양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를 껴버리는 거잖아. 양면 전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프랑스, 동쪽에서는 러시아, 이 서쪽과 동쪽을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 양면 전선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독일이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양면 전선을 유지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어차피 우리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랑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다면은 프랑스를 철저하게 고립시켜야지만 우리 독일이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독일이 모든 힘을 프랑스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러시아랑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랑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그 러시아의 동쪽에 이제 경배 병력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걸 다 어디로? 서쪽 프랑스로 투입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친러 정책까지도 추진을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나라들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삼국 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여기서 이 삼국은 이제 독일과 그리고 같은 게르만 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왜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 그러냐면 이때 원래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그냥 독립하지 말고 우리 같이 나라를 안전히 동등한 자격으로 합치자 이래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끌어들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탈리아를 다른 표시해놓은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양면 전선을 방지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까지 끌어들인 거야. 그럼 봐봐. 지도를 보세요. 자, 프랑스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죠. 그죠? 거기다가 독일은 러시아랑도 친하게 지내니까 프랑스에만 온전한 힘을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프랑스가 고립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스마르크가 바랬던 유럽의 질서였어요. 우리 독일이 숨고르기를 할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 비스마르크와 함께 프로이센을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이끌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로 즉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비렐렘 1세였죠. 그죠? 이 비렐렘 1세가 황제고 비스마르크는 제상이었잖아. 근데 이 비렐렘 1세는 비스마르크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런데 이 비렐렘 1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건 그 비렐렘 1세의 아들 바로 비렐렘 2세였습니다. 근데 비렐렘 2세는 아버지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비스마르크 이 윗세대의 정책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렐렘 2세는 뻗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독일이 옛날 같은 프로이센 같은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고 이제 독일 전체의 주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나름 유럽의 강대국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현상유지와 프랑스 고립이라는 이름 아래 외교 정책으로만 나서고 우리의 힘으로 팽창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소극적인 거다라고 해서 비스마르크의 이 유럽 현상유지와 프랑스 고립을 위한 친러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안정적인
이런 정책에 불만이 많았어요. 이 빌헬렘 2세는 아버지와 비스마르크랑 다르게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세계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를 위해서 빌헬렘 2세는 비스마르크를 해임시켜버립니다. 비스마르크를 독일의 재상에서 잘라버려요. 야, 난 당신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면서 본인이 꿈꾸는 독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대외 팽창, 세계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빌헬렘 2세의 세계 정책으로 우리가 키워드로 기억해 두실 건 첫 번째가 해군법이에요. 무슨 법? 해군법. 자, 해군. 말 그대로 바다의 군대인데 여러분 해군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그쵸. 대영제국입니다. 영국이 섬나라로서 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강력한 해군이었어요. 실제로 나폴레옹을 무릎 꿇린 것도 영국의 해군이었잖아. 기억하시죠?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통일한 다음에 끝끝내 이 영국을 이기지 못했잖아.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에 의해서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 해군이 괴멸당했잖아.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바다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굶겨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본인이 몰락하게 되었죠. 그때 이후로 영국에게 해군은 이 대영 제국을 떠받드는 근간이자 자존심이자 근본이었어요. 실제 당시 영국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거 가끔 자료로 나옵니다. 영국이 내세우는 정책은 1, 2 더하기 3. 이게 뭔 말이냐? 좀 쓰고 다시. 자, 1은 2 더하기 3보다 크다. 엥? 선생님 이거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은 1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국 자신들을 말하는 거야. 세계 넘버원 해군을 가진 우리 영국의 해군은 1인 영국의 해군은 나머지 2위와 세계 2위와 3위가 가진 해군을 다 합쳐봐도 우리 영국 해군보다 약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제1의 대영 제국은 2등과 3등의 해군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 대영 제국의 패권이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게 영국의 정책이었어. 그러니까 압도적인 해군력을 가지는 게 영국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지금 정면으로 빌헬렘 2세가 태클을 건 거야. 니들만 해군 기르냐? 나도 해군을 기를 것이다. 내가 우리 독일이 너희 영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해군을 양성하겠다라는 거였어. 그럼 이건 진짜 대영 제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대륙 국가인 독일이 영국에 맞먹는 해군을 가진다? 이러면 이제 대영 제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과 독일은 건함 경쟁, 그러니까 누가 더 강력한 해군을 가지느냐 해서 함선을 건조하는 건함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랑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3B 정책이라는 걸 빌헬렘 2세가 추진을 해요. 3B, 세계의 B, 베를린, 비잔티움. 이 비잔티움은 이제 이스탄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탄불이 원래 비잔티움이었죠. 그리고 바그다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B 정책이라는 걸 추진을 합니다. 자, 이 3B 정책 하면 떠오르는 비슷한 워딩이 뭐 있었죠? 우리 제국주의 할 때? 네, 3C 정책 기억하시나요?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 이 세 개를 연결하는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3C 정책이었죠. 이 3C 정책은 누가 추진하는 거였죠? 요것도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헬렘 2세는 해군법과 3B 정책을 통해서 누구에게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거죠? 네, 세계 넘버원 대영 제국에게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팽창 정책에 입각한 해군법과 3B 정책으로 인해서 독일과 영국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과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3B 정책이 왜 위협적이냐면 자, 여기 지도로 보시면 3B 정책이 뭐야?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봐봐.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네, 인도란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영국의 가장 소중한 식민지가 인도거든요. 영국의 대부분의 식민지 정책은 다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3C 정책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영국의 인도 패권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영국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이랑만 갈등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로코 사건. 이 모로코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아프리카인 모로코를 두고서 누구랑? 네, 프랑스랑 격돌을 한 겁니다. 가뜩이나 원래 그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랑 사이가 나빠졌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로코 사건 때는 결국 독일이 한 발 물러나죠. 왜?
누가 프랑스를 도와줍니까? 영국이 도와줍니다. 영국이 왜 도와주죠? 네, 이건 프랑스의 노림수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어떻게든 자국이 이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으로 고립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친구가 필요해. 근데 봐봐, 비스마르크가 살아있을 때 보세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모두가 한 편인 거야. 프랑스가 왕따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프랑스가 사귈 수 있는 친구 누구밖에 없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가 다 한 친구면. 그쵸?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파쇼다 사건이에요.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영국의 3C 정책이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이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이 둘을 연결하는 게 무슨 정책이었죠? 그렇죠. 아프리카를 세로로 종으로 연결한다. 종단 정책이었어요. 카이로랑 케이프타운. 이게 뭐랑 격돌을 했었죠?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랑 격돌을 했어요. 횡단 정책은 아프리카를 가로로 연결 안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영국이 내세우는 종단 정책이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해서 아프리카를 종으로 세로로 쪼개는 거라면, 여기에 맞서는 프랑스의 정책은 너희가 세로로 쪼갠다면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로로 쪼개겠다.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해서 아프리카를 횡으로 가로로 쪼개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종단과 횡단이 만나서 딱 가운데 수단의 그 파쇼다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격돌할 뻔했지만 누가 양보했다겠죠? 프랑스가 양보한 거야. 왜? 그냥 양보한 게 아니야. 뭘 탈피하기 위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믿을 게 영국밖에 없는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살아있을 때는 프랑스가 유럽의 왕따였거든. 그만큼 비스마르크가 뛰어난 외교관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파쇼다 사건 때 프랑스가 양보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하나의 팀이 됩니다. 파쇼다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 영프 협상에 근거하여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해서 모로코 사건 때 프랑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의 유럽 편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 칠러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대외 정책을 버리고 본격적인 세계 정책을 통해서 누구랑 누굴 적으로 돌렸죠? 영국이랑 프랑스를 완벽하게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원래 영국이랑 독일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기억할 거야.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앤여왕도 죽은 다음에 그 왕가가 끊기니까 영국 애들이 왕을 어디서 데려왔죠? 독일의 하노버 왕가 기억나 얘들아? 그래, 하노버 왕가에서 조지를 왕으로 데려왔잖아. 근데 이제 이 하노버 왕가의 그 독일인 조지가 영어를 모르니까 이때부터 영국이 본격적인 입헌 군주제가 되잖아요. 왕은 군림하라,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국 왕실이 독일에서 건너온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뿌리가 피가 섞여있던 거예요. 실제로 독일 왕실과 영국 왕실은 친척지간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골때렸던 거야.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살아있을 때는 독일은 원래 영국이랑 친척이고, 오스트리아 우리 편, 이탈리아 독일 편, 러시아도 독일 편. 그러니까 프랑스 빼고 다 왕따였는데 어느 순간 비렐름 2세가 이런 해군법이니 산비정책이니 모로코 사건이니 일으키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가 다 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프랑스 원래 적이었고 영국만 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비스마르크는 양면 전선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했죠. 이 칠러 정책. 근데 비렐름 2세는 러시아를 되게 싫어했어요. 러시아를 되게 무시했어. 우리가 굳이 러시아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친러 정책마저도 계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한 건 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러 정책, 비스마르크가 시행하던 친러 정책도 계승하지 않아. 그래서 가끔 나와요. 재보장 조약이라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러시아랑 맺어준 게 있거든. 서로 이제 어려울 때 도와주자. 그거를 러시아가 갱신하길 원했는데 비렐름 2세는 갱신하지 않습니다. 재보장 조약, 독일과 러시아 간의 화친 조약이었는데 이거를 갱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독일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렐름 2세의 세계 정책으로 인해서 독일과 적으로 돌아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 세 나라가 이 비렐름 2세의 독일을 견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삼국 협상입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래서 비렐름 2세 독일은 지금 생각한 위기에 빠진 거야. 왜? 양면 전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독일은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양면 전선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가장 경계했던 시나리오가 나와버린 거야. 심지어 위쪽에서는 영국마저도 독일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삼국협상은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아니죠. 그죠?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 유럽의 현상 유지랑 프랑스 고립 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영국이랑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오스트리아랑 이탈리아랑 러시아를 모두 끌어들여서 프랑스를 유럽의 왕따로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스마르크가 물러나고 비렐레 2세가 왕이 되면서 적극적인 세계 정책, 팽창 정책으로 해군법이니 산비 정책이니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영국과 사이가 틀어지고 모로코 사건으로는 프랑스랑 사이가 틀어지고 거기다가 친러 정책마저도 계승하지 않아서 러시아랑도 사이가 틀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물러난 이후에 비렐레 2세의 이런 세계 정책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삼국 협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족주의 대립의 격화인데, 자,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던 두 가지의 민족주의 대립은 바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입니다. 범게르만주의 말 그대로 모두를 아우른다 이거예요. 게르만 전체를 아우르는 주의.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라는 게 범게르만주의고, 범슬라브주의는 우리 슬라브족, 유럽에 있는 슬라브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건데, 이 범게르만주의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나라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후원하는 독일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죠. 그리고 범슬라브주의는 세르비아와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범게르만주의를 이끌고 있는 리더는 독일, 범슬라브주의는 러시아.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범슬라브주의가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갈등이 꼽힌 곳이 바로 발칸반도예요. 발칸반도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발칸반도가 여기 옛날 그리스 있던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발칸반도입니다. 참고로 오스만 제국이 있는 여기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고, 이 그리스가 있는 지역이 발칸반도죠. 여기가 별명이 유럽의 화약고예요. 다민족의 너무나 많은 민족과 국가가 모여있고, 거기다가 종교도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스만 제국이 비록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발칸반도에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의 이권들이 얽혀있고 민족주의 관점이 대립해 있다 보니까 유럽의 화약고, 언젠간 여기서 무슨 일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여기 옆에 후미님이 파쇼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발칸반도에서 터진 게 발칸 전쟁입니다. 발칸반도에서 터진 게 발칸 전쟁인데, 자, 일단 이 발칸 전쟁은 두 번 일어나요. 1차, 2차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1차 발칸 전쟁은 오스만 제국과 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던 발칸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발칸반도의 여러 민족들이 누구에 저항해서 오스만 제국에 저항을 해서 독립을 추구했던 게 바로 1차, 이게 바로 1차 발칸 전쟁입니다. 오스만 제국과 발칸 동맹,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을 이 발칸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독립은 했지만 다른 발칸반도의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 나선 그리스, 기억하시죠? 그때 낭만주의, 바이런 이런 애들이 막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빈체제가 동요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리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같은 다양한 나라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발칸 동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거야. 이대로 있다가 나라가 그냥 앉아서 죽는다 이거죠. 아무튼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에서 힘을 이때부터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문제가 안 돼요.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고 발칸반도의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한 거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해피해피하다 했는데 중요한 건 요거야. 2차.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발칸 동맹 내부에서 그들끼리 또 싸움이 난 거야. 독립 이후에 그러면 땅을 누가 어디까지 가질 거냐? 이 영토 분할을 둘러싸고 이 발칸 동맹이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항상 외부에 적이 사라지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잖아요. 누가 싸웠냐? 대표적으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갈등한다고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자, 근데 문제는 얘네가 또 인종이 달라. 불가리아는 게르만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불가리아는 범게르만주의에 포함이 되는 거고 세르비아는 또 슬라브족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범슬라브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가리아는 여러분 누가 후원을 하게 될까요? 그쵸? 지금 아까 선생님이 범게르만주의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불가리아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던 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예요. 그리고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 누구? 러시아가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세르비아는 또 러시아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범게르만주의 불가리아와 범슬라브주의 세르비아가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르비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가 열받아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편을 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세르비아가 좀 급발진을 해요. 그래서 이거 세르비아는 이번 기회에 우리도 큰 나라, 제국으로 발돋움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노리냐?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를 노리게 돼요. 자, 어딜 노린다고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를 노리게 되는데, 이거 지도를 보고도 설명을 할게요.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네. 자, 여러분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얘네들이 무슨 주의? 게르만주의. 같은 이제 게르만 민족들끼리 우리 게르만 민족이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 범게르만주의로 뭉치게 되고 이 범게르만주의에 후원을 받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네, 여기 불가리아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랬죠. 여기에 저항하는 게 바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입니다. 범슬라브주의. 그리고 이 러시아에 후원을 받는 나라가 바로 세르비아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르비아랑 불가리아가 한때는 1차 발칸 전쟁 때만 해도 오스만 제국이 함께 힘을 합쳐 맞서 싸우는 동맹군이었지만 그 독립 이후에 영토 분배 과정에서 세르비아랑 불가리아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세르비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는 그 여세를 몰아 여기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있죠? 여기 지역. 여기가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예요.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헤르체고비아. 세르비아가 여기를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세르비아가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세르베체고비아 지역을 합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 자체가 슬라브족이 되게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되게 많이 살아. 그러니까 명분도 있죠.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하나로 국가를 합쳐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먹은 다음에 우리 세르비아가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대세르비아 제국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용납할 수 없죠? 만약에 세르비아가 이 보스니아 지역까지 먹어치우고 온다면 바로 위에 있는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선수를 쳐서 세르비아가 먹으려고 했던 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누가 먹어버려요? 오스트리아가 먹어버려. 오스트리아가 이 보스니아 지역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합치게 돼요. 누가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쵸. 기존에 여길 노리던 이 세르비아가 반발을 하게 됩니다. 세르비아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합병해서 대세르비아를 꿈꿨거든. 그래서 이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갈등이 이제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와 보스니아 지역을 합병한 오스트리아와 이 세르비아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터지냐?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자, 이 사라예보는 보스니아의 도시예요. 이제 보스니아 누가 합병했다고 했죠?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합병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이 보스니아 지역이 민심을 달랠 겸 황태자를 보낸 거야. 황태자가 누구야? 차기 황의 계승권자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란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국빈 자격으로. 근데 이때 이 세르비아에 있던 극우 청년단들, 이 보스니아를 합병할 꿈꾸던 강한 세르비아를 꿈꾸던 이 극우 청년 단체, 검은 손이라고 하는 극우 청년 단체들에 의해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게 돼요. 자, 누구에게 암살당한다고요? 네, 세르비아의 극우 청년 단체인 검은 손. 여기 회원인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부부가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이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저격을 맞고서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한나라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거야, 얘들아. 당연히 오스트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선생님 여기다가 사료라든가 이런 각종 내용들, 어려운 용어 이런 것들 다 정리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1차 세계대전 직전의 갈등 양상, 독일이 무슨 정책,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비 정책, 이게 뭐에? 영국의 3시 정책,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연결하는 3시 정책이랑 대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영국과 프랑스랑 러시아가 뭘 맺었죠? 삼국 협상을 맺었고 기존에 맺은 뭐가 있었죠? 독일은 삼국 동맹이 있었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맺은 삼국 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게르만주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랑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범슬라브주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독일의 해군법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유럽은 크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맺은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 이렇게 삼국 동맹과 협상 간의 이런 대립 구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과정을, 배경을 봤으니까 이제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전쟁의 시작은 방금 말했듯이 무슨 사건? 사라예보 사건. 이 오스트리아가 시작은 이제 어디를 합병해서 보스니아 지역을 합병을 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을 합병을 하고 그 이후에 이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의 청년들에 의해서 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게 되죠. 그 사라예보 사건 방금 말했던 결국 이걸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어디에?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러니까 이제 아까 세르비아 범슬라브주의였죠. 세르비아를 누가 도와줍니까? 같은 슬라브 계열이었던 러시아가 도와주게 되고 그러게 보니까 또 범슬라브주의가 나서면 범게르만주의가 빠질 수 없죠. 이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제국을 누가 도와줘요? 같은 게르만 계열인 독일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삼국 협상나라 러시아랑 삼국 협상을 맺었던 영국이랑 프랑스가 또 이쪽으로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 협상이 나서면 삼국 동맹이 나서야죠. 이탈리아도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삼국 협상을 맺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그리고 삼국 동맹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 이렇게 삼국 동맹과 협상국 모두가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세르비아는 당연히 협상국에 껴드는 건데요. 그리고 불가리아, 게르만주의의 후원을 받던 불가리아 그리고 세르비아에게 패배했던 불가리아는 당연히 세르비아의 반대편인 동맹국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탈리아예요. 아까 제가 삼국 동맹 설명할 때도 이탈리아는 다운표 표시를 했었죠. 이탈리아는 원래는 독일 편이었어요. 삼국 동맹,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해서 삼국 동맹 쪽이었는데 이탈리아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동맹국을 배신하고 삼국 협상국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동맹국을 버리고 협상국 라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쪽을 도와주었냐? 사실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둘 다 싫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담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원래 오스만 제국은 삼국 협상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원래 영국 쪽 도와주려고 했거든. 근데 왜 동맹국에 가담하게 됐냐? 영국의 트롤 때문에 그래. 오스만 제국은 이제 영국의 그 뛰어난 해군력을 본받기 위해서 영국에게 그 최신식 전투함 2척을 주문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영국이 전쟁이 나버리니까 오스만 제국에게 분명히 돈을 받고 해군을 그 군함을 팔기로 했단 말이야. 돈을 미리 받았어. 근데 그 오스만 제국이 선입금을 하고 주문했던 그 최신식 전투함 2대를 먹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니까 니들이 돈 주고 사기로 했던 그 군함 우리가 쓸게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치면은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뭐 최신식 노트북 2대를 시켰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야 우리 노트북 써야겠다잉 이러고 환불도 안 해주고 여러분이 주문한 노트북을 꿀꺽 해버린 거야. 그게 오스만 제국은 빡쳐가지고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쪽으로 붙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구도가 나눠지게 되고 나중 일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삼국 협상국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애초에 러일 전쟁 때부터 영국의 후원을 받고 있던 영일 동맹의 자격으로 참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기간 내내 유럽 전선에는 신경 안 쓰고 산둥반도에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일본은 가져온 데만 집중을 하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동맹과 협상국을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탈리아는 전쟁이 나자마자 동맹국을 배신하고 협상국 쪽으로 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여러분 처음에 네덜란드 옆에 그 벨기에 여러분 아시죠? 벨기에 네덜란드 남쪽에 있는 벨기에를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독일의 전략은 요거예요. 슐리펜 계획. 독일의 국방부 장관인 슐리펜이 세운 계획인데 독일도 바보가 아니야. 지금 독일의 가장 큰 약점은 양면 전선이라는 거예요. 비스마르크의 그 외교 정책을 버리는 과정에서 비렐름 2세가 친러 정책마저 버리면서 지금 독일은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양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병력을 양분시켜서 이 서쪽과 동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 힘을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떤 전략을 세웠냐? 이 양면 전선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길게 끌고 가면 우리 독일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속전속결. 스피드가 생명이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프랑스랑 러시아 중에 어느 한쪽에 힘을 집중시켜서 한 명부터 완전히 박살내고서 나머지 한 명을 처리해야 한다. 그럼 누구부터 칠 것이냐? 프랑스를 먼저 쳐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러시아 땅덩어리도 너무 크고 나폴레옹이 러시아 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봤잖아 얘들아. 러시아 땅이 너무 넓으니까 단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프랑스 우리한테 안 된다. 예전에 기억 안 나냐?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할 때 나폴레옹 3세가 이끌던 그 제2제정 프랑스가 얼마나 무력했느냐? 가 우리 독일의 힘이면 프랑스를 최단 시간 내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프랑스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온 힘을 러시아에 집중시켜서 러시아마저 박살낸다라는 게 슐리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벨기에를 통해서 바로 어디로 갔냐? 프랑스로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 슐리펜 계획은 시작부터 어그러집니다. 프랑스가 버티거든요. 독일의 맹공을 버팁니다.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마른 전투와 솜 전투라는 거예요. 자, 마른 전투와 솜 전투. 이 마른과 솜은 지방 이름이야. 마른 지방과 솜 지방이 있었던 건데 이 전투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왜 길어지게 되느냐? 당시에 전쟁이 왜 교착 상태에 빠지냐면 이때부터 새로운 전쟁 양상이 나와요. 1차 세계대전 하면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바로 참호전입니다. 무슨 전이요? 참호전. 참호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쟁 영화에서 봤을 수 있는데 양국 군대가 지루하게 이 땅을 파고서 대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철조망 설치하고 기관포를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참호, 요새, 바리게이트 요새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그냥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라고 하는 게 보시면은 양국 군대가 대치할 때 그냥 화끈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땅을 파요.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철조망 설치하고 기관부 설치하고 완전 요새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참호를 길게 쭉 국경마다 다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참호와 참호가 대치하는 형태가 벌어진 거야. 이러니까 먼저 쳐들어가면 손해예요. 왜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막 기관총 설치해놓고 바리게이트 설치한 거 어떻게 뚫어? 그래서 이때는 전쟁도 엄청 길어지게 되고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 참호를 한번 뚫으려면 진짜 병력을 말 그대로 갈아 넣어야 됩니다. 참호를 뚫는 방법이 뭔지 알아? 상대방 전 참호에 있는 기관총을 가열시켜봐. 기관총도 계속 쏘면 이제 가열될 거 아니야. 그 기관총을 먹통으로 만들어야 뚫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기관총이 먹통될 만큼의 수만 발의 총알, 수십만 발의 총알을 연속으로 쏘게 해야지만 참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전쟁할 때마다 수만 명, 수천 명 죽어나가는 게 기본이 전투가 돼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병력을 갈아 넣어도 한 번에 익히봐야 몇 미터 전진하는 게 끝이에요. 서로가 참호와 참호를 딱 돕고서 대립하는 지루한 전쟁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소모전, 물량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대표적인 참호전이 바로 프랑스에 있던 마른 지방과 솜 지방에 있었던 전투야. 이때부터 양국 군대는 참호를 둘러싼 지루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동부전선에서 누가 몰려와요? 러시아가 몰려와. 서부전선에선 프랑스, 동부전선에선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누가까지 얇디냐? 영국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삼국협상 중 최강의 나라 대영제국. 영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해군이죠. 비렐리 미사가 해군법으로 영국의 심기를 건드렸었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영국 해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프랑스랑 러시아가 독일을 압박할 때 영국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독일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해, 옛날에 그 한자 동맹이 있던 지역 있죠? 북해 지방, 그 북쪽 북해, 그 북해 지방을 영국 해군이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 심지어 위에선 누가? 영국의 막강한 해군이 바다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일단 바다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바다를 막아버리니까 모든 물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야. 그래서 독일이 이제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영국이 하고 있는 이 바다의 봉쇄부터 풀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생각했던 게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수함을 무제한으로 투입해서 우리가 이 영국과 프랑스와 이쪽으로 오는 모든 선박들을 우리가 괴멸시켜야 한다는 건데, 왜 하필 잠수함이냐면 이것도 독일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거야. 독일이 육지에선 강했지만 바다에선 여전히 영국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면대, 해군 대 해군, 함선과 함선의 정면 힘싸움으로는 우리 독일이 아직까지 영국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면 승부가 안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기습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사활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게 잠수함이에요. 독일이 잠수함 엄청 잘 만들었거든. 그래서 잠수함을 통해서 영국 해군을 우리가 꺾어야 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제한 잠수함, 유보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독일에게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당시 독일은 그전에도 잠수함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이 삼국 협상국 쪽으로는 모든 상선과 뭐 함선을 다 박살내자라고 했던 건데, 이미 예전에 한번 상선, 장사하는 배죠. 루시타니아호라고 하는 거를 격침을 시켰는데, 문제는 여기에 영국인만 타고 있던 게 아니라 미국인이 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미국이 엄청 노발대발을 해요. 그래서 미국마저 전쟁에 참전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독일이 잠수함 안 쓸게 하고 한번 접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잠수함을 다시 꺼낸 거예요. 영국의 이 해군 봉쇄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영국의 이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 그러면 또 뭘 걱정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처럼 또 미국인을 탄 배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은 지금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국 협상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니죠. 미국은 중립국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중립이라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디서 나온 나라야? 영국에서 나온 나라야. 미국은 기본적으로 영국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립국이었지만 주로 영국과 프랑스 같은 삼국 협상국 쪽과 계속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기네가 전쟁에서 불리한데 계속해서 미국이 중립국임에도 영국이랑 프랑스랑 계속해서 무역을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독일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일단 우리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이다.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이제 배들을 다 침몰을 시킬 건데 이 중에서 또 영국과 프랑스의 무기를 팔아먹는 미국 장사배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 우리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은 하겠지만 만약에 또다시 미국을 우리가 건들게 된다면 누군가는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도록 유럽 전선에 뛰어들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아줘야 한다. 그게 누구냐?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멕시코와의 동맹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굉장히 유명한 치머만 전보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치머만 전보 사건. 이 치머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외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치머만이 전보를 보낸 거야. 어디로? 주 멕시코. 멕시코에 있는 독일 외교관. 독일 대사에게. 그 내용은 첫 번째. 이게 치머만 전보 사건이 1917년 1월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딱 시작이 이거예요. 극비. 다음 달부터 2월 달부터 우리 독일은 영국의 해상봉쇄를 뚫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미국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은 미국의 중립을 지키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다가 또다시 미국의 배를 침몰시켜서 미국의 신경을 걷는다면 그래서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멕시코가 미국의 발을 잡아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가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한테 말하는 거죠. 너가 지금 빨리 멕시코 정부랑 접촉을 해서 멕시코에게 참전 약속을 받아내놔라. 그러면 멕시코가 만약에 미국과 싸워준다면 근데 멕시코가 그 전에 미국이랑 싸웠다가 땅을 많이 뺏겼거든. 예전에 멕시코가 미국에게 빼앗긴 땅을 우리가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멕시코를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만약에 참전하게 되면 우린 누굴 끌어들이겠다? 멕시코를 끌어들이겠다. 그리고 조건 내건 게 뭐야? 너희 멕시코가 미국에게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은 이 치머만 전보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벌인 거야.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만약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다가 미국이 빡쳐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면 미리 약속한 대로 멕시코를 끌어들이겠다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치머만 전보가 영국에 의해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걸 딱 보고서 바로 이 전보 전문을 그대로 미국 정부에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난리가 난 거죠. 독일이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에 독일이 우리 미국 그 사람들이 탄 배를 침몰시켰을 때도 독일이 사과해서 우리가 봐줬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멕시코를 끌어들여서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참전 여론이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좀 이따 배울 거지만 러시아에서는 또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에서는 3월 혁명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건 이따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그리고 러시아 3월 혁명이 터지고 곧 있어서 미국은 결국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참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로서는 기억하세요. 우리 19세기사 배울 때, 그 근대사 배울 때 빈체제, 유럽의 현상 유지와 정통 보수, 복고주의, 나폴레옹 이전,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그 메테르니의 빈체제 있죠. 그 빈체제가 동요하게 되는 게 그리스랑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었어. 이 중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도와주었던 게 영국과 미국이었어요. 영국은 에스파니아로부터 라틴 아메리카 독립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자는 거였고 미국은 무슨 선언이었죠? 머늘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멀로가 뭐라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우리 아메리카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는 불간섭 고립주의였어. 유럽과 이 아메리카 대륙 간의 불간섭 고립, 상호 불간섭 고립을 추구했던 게 멀로 선언이었어요. 그게 깨진 겁니다.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벗어나서 유럽의 정세에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참전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11월 혁명이 터집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마저 전쟁에 껴들게 되는데 그나마 독일에게 다행이었던 거는 지금 이 미국의 참전을 결정할 때까지 러시아에서 뭐가 터졌어요? 혁명이 터집니다. 이게 그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결국 11월 혁명 이후에 나라가 좀 엉망이니까 혁명 중인데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할 만한 여유가 없잖아. 그래서 러시아는 혁명으로 인해서 이 1차 대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원래 영국, 프랑스랑 함께 삼국 협상 측이었잖아요. 얘네 삼국 협상이었고 독일은 삼국 동맹국이었죠. 그래서 러시아는 혁명을 이유로 우리 더 이상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다 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야 이거 배신이야 라는 반대에도 무릅쓰고 러시아는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오타가 나는데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야. 되게 중요한 조약이에요. 독일과 러시아 간의 단독 강화 조약입니다. 이걸 통해서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탈하게 돼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탈해서 양면 전선은 벗어났지만 러시아보다 더 무시무시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 오스만,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모두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혼자 남았는데 독일도 이제 더 이상 뭐 전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도 모자라서 미국까지 끼어들었으니까. 그래서 당시 독일의 킬 군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동 명령을 받은 해병들,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은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터지게 되고 결국 비렐름 2세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는 공화국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비렐름 2세가 쫓겨난 다음에 들어온 이 임시정부, 임시공화국, 비렐름 2세의 퇴위 이후 성립됐죠. 비렐름 2세 퇴위 후에 성립된 임시정부랑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연합군은 결국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렐름 2세가 쫓겨나는 킬 군항 수병의 반란으로 비렐름 2세가 쫓겨나고 임시공화국이 들어오고 나서 이 임시공화국은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와 독일 임시정부와 연합군 간의 휴전조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저도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거고 그 전에 배웠던 내용과 좀 리바이벌을 시켜드리느라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부분 근대사 마지막 파트 1, 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문제 나오는 패턴은 뭐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단 비교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자료가 1차인지 2차인지 구분하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1차 세계대전이라면은 보기에는 2차 세계대전 그 보기를 섞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1, 2차 세계대전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혹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배경, 과정, 결과를 구분해야 하고 전체적인 연표 문제, 과정을, 시기를 묻는 연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이 과정을 여러 가지 그 전에 배웠던 제국주의와 선생님 연결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빠르게 1차 세계대전 마무리하고 러시아 혁명과 2차 세계대전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